시작하기에 앞서 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속 터지는 세상사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딱 10년 차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참 그렇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오고 인간의 바닥까지 보게 되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응급실에서 피 튀기며 일할 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환자가 바로 제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일 줄은요. 오늘은 제가 그 지옥 구덩이 같은 집구석을 제 손으로 박살내고 나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제 남자친구, 아니 전 남친 민석이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멀쩡한 직장에 훤칠한 키, 무엇보다 저한테 어찌나 다정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3교대 근무라 밤낮 바뀌어서 골골대면 죽 써다 바치고 발 붓는다고 마사지 해주고 주변에서 다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죠.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갔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와,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무슨 사모님 소리 절로 나오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민석이 형, 그러니까 예비 아주버님이 묵직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고상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며느리 될 아가 실물이 훨씬 곱네. 간호사라더니 인상도 참 야무져 보이고 우리 민석이가 복이 많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며 칭찬을 쏟아내셨어요. 저도 질세라 맞장구를 쳤죠. 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민석 씨 누님인 줄 알았어요.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사돈어른들이 참 잘 키우셨네. 화기애애했죠.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식탁을 보니 빈자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분명 아주버님이 결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형님은 오늘 같이 안 오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순간 그 화기애애하던 테이블 공기가 딱 1초 정도 멈추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헛기침을 크흠 하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몸이 좀 많이 약합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에 꼭 나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빈혈이 심해져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더군요. 재수 씨 보러 못 와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랍니다. 어머, 세상에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네, 원래 좀 예민하고 허약한 사람이라서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음식 식겠다. 어서 들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형님이 그냥 몸이 좀 약한 분인가 보다. 내가 간호사니까 나중에 영양제라도 좀 챙겨 드려야지.
그런 순진에 빠진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날 그 식탁 위에서 오갔던 그들의 미소가 나중에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폭풍은 그렇게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견례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제가 그날은 응급실 나이트 근무였어요. 응급실이라는 곳이 원래도 전쟁터지만 그날따라 유독 환자들이 밀려 들어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술 취해 소리 지르는 아저씨, 넘어져서 찢어진 아이, 교통사고 환자까지. 차트 정리할 시간도 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응급 대원들이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 굴절 의심. 의식은 있는데 쇼크 상태입니다. 대원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카트 위에 누워있는 환자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숨을 헉 하고 들이켰어요. 세상에 사람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얼굴 반쪽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눈도 못 뜨는 상태였고 입고 있는 얇은 잠옷 위로도 멍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여기 바이탈 좀 빨리 잡아주세요. 급하게 환자 팔에 라인을 잡고 혈압계를 감는데 환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덜덜 떨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부은 눈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어서 제 가슴이 다 철렁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의식 확인하려고 말을 거니까 입술이 터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겨우겨우 웅얼거리시더라고요. 저 살려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눈물이 핑 돌 뻔했지만 저는 간호사니까요. 꾹 참고 처치를 계속했죠. 옷을 가위로 자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데 환자분 팔목에 낯익은 팔찌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그 팔찌. 제가 민석이한테 선물 받았던 거랑 디자인이 묘하게 비슷하다 싶었는데 세상에 자세히 보니 펜던트 뒤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KSJ. 순간 뇌리에 스치는 이름이 있었어요. 강수진. 민석이가 지나가는 말로 형수님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던 게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에이 설마 아니겠지? 상견례 때 못 나왔던 그 형님이 왜 이런 꼴로 응급실에 실려와? 그런데 차트 넘어온 걸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환자명 강수진. 보호자 연락처에 적힌 번호 뒷자리가 민석이 번호랑 같았거든요. 바로 민석이 형. 그 젠틀해 보이던 예비 아주버님의 번호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약해서 빈혈이 있다던 형수님? 예민해서 집 밖을 잘 안 나온다던 그 형수님이 지금 남편한테 개패든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온 거라고? 이게 말이 돼?
저기요, 환자분. 혹시 보호자분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려는데 응급실 문이 쾅 열리더니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여보. 고개를 돌려보니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걱정스러워하는 남편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뭔가 들킬까봐 초조해하는 범죄자의 얼굴에 더 가까웠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재수씨? 재수씨가 여기 웬일로? 아니, 여기서 이래요? 아주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님, 상태가 왜 이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시선을 피하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이 사람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굴렀어.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워낙 칠칠 맞아서.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사람이 계단에서 구르면 온몸에 이렇게 구타당한 듯한 멍자국이 생깁니까? 그리고 얼굴은요. 누가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광대뼈가 함몰될 뻔했는데 이것도 계단 모서리에 정확하게 박은 거예요? 제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차니까 아주버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지금 재수 씨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사람 걱정돼서 죽겠는데. 간호사라는 사람이 치료는 안 하고 취조를 해? 빨리 의사나 불러와. 그 뻔뻔한 고함 소리에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일단은 환자가 먼저였으니까요. 이를 악 물고 돌아섰지만 제 등 뒤로 느껴지는 형님의 시선이 살려달라는 그 눈빛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손이 떨려 차팅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응급처치가 끝나자마자 1인실을 고집하며 형님을 일반 병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꽁꽁 숨기려는 것처럼요. 다음날 아침 퇴근 시간이 다 되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도저히 그냥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이 입원한 602호 병실 앞을 저도 모르게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지나가고 병원은 아침 회진 준비로 분주했죠. 그때였습니다. 602호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봐요. 안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너는 남편한테 좀 맞았기로 써니 병원에 입원까지 해? 동네방네 소문 낼 일 있니? 쪽팔려서 내가 원. 에휴. 그 우아하고 고상하던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갈비뼈가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형님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독설이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갈비뼈 좀 금 간 거 가지고 유세는. 옛날에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밤매러 나갔어. 남자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좀 받을 수도 있지. 그거 하나 못 받아줘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하니까 애가 손찌검을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아들이 며느리를 묵사발을 만들어놨는데 며느리 탓이라뇨.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을 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너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내 생일인 거 알지? 꼴 사납게 병원복 입고 누워있지 말고 당장 퇴원수속 밟아. 사돈내 알면 내 얼굴 깎이는 거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고. 또 이러면 그땐 진짜 이혼당할 줄 알아. 이혼? 맞아서 입원한 사람한테 이혼 협박을 한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그 인자한 미소, 다정했던 말투, 그 모든 게 썩어 빠진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아파요. 이번만 좀 시끄러. 너 때문에 우리 민석이 결혼식까지 망치면 가만 안 둬. 민석이 짝되래는 너랑 달라서 똑 부러지고 집안도 좋아. 걔 앞에서 괜히 불쌍한 척 티내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와, 제 이름까지 들먹이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드리려는 이유도 뻔했습니다. 제가 간호사니까 나중에 자기들 병수발 들기 좋아서, 아니면 싹싹해 보이니까 부려먹기 좋아서였겠죠. 형님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저를 다음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 안쪽에서 형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러움에 복받쳐 꺽꺽거리며 우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결심했죠. 아주버님이고 시어머니고, 아니, 그 잘난 민석이까지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고요. 이 악마 같은 집구석, 내가 반드시 박살내고 만다. 어머니가 병실을 나가시는 발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또각또각 굽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제 눈빛은 이미 예전에 순진했던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두고 봐라. 당신들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 그대로 다 돌려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구두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다시 602호 앞으로 갔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형님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작게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저기 형님, 아니 환자분, 이불이 움찔하더니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덫에 걸린 짐승 같았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봤던 그 간호사라는 걸 알아보고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몸을 일으키려 하시더군요. 아, 간호사 선생님. 제가 좀 시끄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저는 침대 옆 보조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형님은 멍하니 커피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다시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기 사실은 저 민석 씨 여자친구예요. 네? 형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만큼 놀란 표정이었죠. 어제 응급실에서 뵀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어머님 다녀가신 거 보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밖에서 두 분 대화하시는 거 우연히 다 들었어요. 형님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으셨으면 오해한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어머님은 그냥 속상해서. 형님! 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게 어떻게 형님 잘못이에요? 남편한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게 어떻게 형님 잘못이냐고요. 저 간호사예요. 이런 환자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범죄예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부정하려 할까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해요.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민석 씨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제가 다 갚아줄 거예요. 아가씨, 아니 저기요. 그러면 안 돼요. 민석 도련님은 형이랑 달라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 때문에 아가씨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아니요. 형님은 이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야죠. 저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이 그 외로운 지옥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제 품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형님 거기서 빼내드릴게요. 그리고 저 인간들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같이 해요. 네? 한참을 울던 형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그 눈동자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형님,
휴대폰 어딨어요? 혹시 그동안 맞았던 사진이나 녹음해둔 거 있으세요?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 폴더를 열어 보여주는데 저는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진들과 아주버님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이게 다 증거였어요. 악마를 잡을 결정적인 무기들이었죠.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이번 주말 어머님 생일 파티, 거기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을 맞잡고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복수의 칼날을 쥔 두 여자의 동맹이 맺어진 순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친절한 베이의 천사, 밤에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저승사자가 되었죠. 일단 형님의 병원 기록부터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사정해서 상세 불명의 상해 코드가 아닌 타인에 의한 구타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CT 촬영본, 간호사 기록지까지 꼼꼼하게 복사했죠. 그리고 형님이 건네준 휴대폰 속 데이터들을 제 외장하드에 백업했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치가 떨리더군요. 먹는 사진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상견례 때의 그 점잖은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야, 밥이 질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어? 너는 대가리가 장식이냐? 오늘 한번 죽어봐라.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형님의 비명이 이어지는 파일들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우 시끄러. 애 작겠다. 그만해라. 에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아들 손만 버리네. 말리는 척하면서 아들 손 아픈 걸 걱정하는 그 목소리.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지옥의 기록이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 절차가 남았죠. 제 예비신랑 민석이. 형님의 말대로 정말 그는 다를까? 혹시 그도 형이나 엄마처럼 뼛속까지 썩어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쳐낼 수 있으니까요. 퇴근 후 민석이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 가방을 들어주며 웃는 그 얼굴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떠봤습니다. 자기야, 형님은 좀 괜찮으셔? 상견례 때 많이 아프시다더니 걱정되네. 내가 영양제라도 좀 챙겨드릴까? 그러자 민석이가 커피 빨대를 휘적거리며 심드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형수님? 됐어.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유난스러운 성격이라 그래. 형이 고생이 많지 뭐.
유난스럽다니? 아픈 게 유난스러운 거야? 아니, 뭐, 형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게 들어오면 집안일이라도 싹싹하게 해놔야 되는데, 맨날 아프다 골골대고 징징거리니까 형도 화가 나는 거지. 솔직히, 나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욱할 때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주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자가 욱할 때도 있다? 그걸 못 받아주는 여자가 문제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네,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같은 핏줄, 같은 가정교육, 같은 가치관. 이 인간도 결국 똑같은 괴물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아프거나 실수하면 저도 형님처럼 샌드백 신세가 될 게 뻔했습니다. 민석이는 제 표정이 굳어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서 떠들더군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형수님이 처신을 잘못해서 형이 손찌검을 좀 했나 봐. 근데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면 자기 표정이 왜 그래? 맞을 짓? 이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석이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내 말은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자기는 너무 과민 반응한다. 우리 집 일이니까 자기는 신경 꺼. 우리 결혼하면 자기는 형수님처럼 안 살 거잖아. 자긴 똑똑하니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 이놈은 갱생 불가구나.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구나.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이번 주말 어머님 생신 때 보자. 내가 엄청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민석이는 제 속도 모르고 해벌쭉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아, 진짜? 뭐야. 우리 엄마 감동하시겠다. 역시 내 여자친구 최고야. 그래, 감동하실 거야. 너무 감동해서 기절하실지도 모르지.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으며 그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제 마음의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가증스러운 가면들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리는 일 뿐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강씨 집안 사람들. 당신들의 그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러 내가 간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 생신 파티 겸 가족 식사 자리였죠. 장소는 강남의 꽤 비싼 한정식집 룸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퇴원 수속을 밟고 형님을 제 차에 태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아직 멍자국이 다 가시지 않아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덜덜 떨고 계셨어요. 형님, 겁먹지 마세요. 오늘 주인공은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예비 시댁 식구들이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아주버님과 민석이는 메뉴판을 보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어머, 얘, 너 꼴이 그게 뭐니? 시어미 생일에 마스크에 선글라스라니. 얘 밥 말아 먹었어? 들어오자마자 쏟아지는 독설. 아주버님은 형님을 째려보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당신 퇴원했으면 집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지. 그게 뭐야? 창피하게. 민석이도 거들었죠. 형수님, 오늘 좋은 날인데 분위기 좀 맞춰주시지. 응? 자기도 왔어? 민석이가 저를 발견하고 반색하며 일어났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형님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란 듯이 그 맞은편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았죠. 아니, 자기는 왜 거기 앉아? 여기 내 옆에 앉지. 민석 씨, 오늘따라 말이 많네. 그냥 앉아. 할 얘기 많으니까. 제 싸늘한 말투에 분위기가 잠시 썰렁해졌지만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들 아가가 센스 있게 이런 좋은 식당을 예약했네. 근데 형수란 애는 빈손으로 왔니? 눈치껏 물이라도 좀 따라라. 넌 어째 하는 집마다 굶더니? 형님이 주눅들어 물병을 집으려는데 손이 떨려 물이 식탁보에 조금 튀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혀를 차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씨, 추천받게 또 올려? 내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아주버님이 손이 올라가는 신용을 하자 형님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그만하시죠. 밥맛 떨어지게. 네? 제 말에 식구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아가, 지금 뭐라고 했니? 밥맛 떨어진다고요. 아주버님, 지금 식당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마누라 패던 버릇 못 고치고 밖에서도 이러십니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헛기침을 하며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네 쳐들 사람 관리 안 하냐? 말버릇이 왜 저래? 민석이도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오늘 엄마 생신인데 형수님이 실수하셔서 형이 욱한 거지. 실수? 물 한 방울 흘린 게 맞아 죽을 실수야? 너네 집구석은 물 흘리면 사람 패니? 뭐라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휴대폰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연결했죠. 다들 식사 전에 입맛 좀 돋우셔야죠?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잘 들으세요. 토시 하나 놓치지 말고.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고요한 룸 안에 아주버님의 육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말 대꾸 하지 말라고 했지. 죽고 싶어?
어, 생생한 타격음과 형님의 비명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까지. 그만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네. 맞을 짓을 했으면 조용히나 있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옥의 소리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의 얼빠진 표정을 감상하며 빙긋 웃었습니다. 어때요? 음질 좋죠? 어머님 생신 축하 노래 대신 틀어드렸는데 감동 좀 받으셨나요? 제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와 당혹감에 질린 눈으로 저와 스피커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자,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진짜 쇼는 지금부터니까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비명과 욕설이 멈추자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쥐어짜듯 목소리를 내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녹음? 너 이거 불법인 거 몰라? 불법? 어머님 입에서 법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신선하네요. 아들이 마누라 뼈 부러뜨린 건 합법이고 제가 그거 증거 잡은 건 불법입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식탁 위에 확 엎어버렸습니다. 형님의 진단서, 먹는 사진들, 상해 소견서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죠. 그 처참한 사진들을 보며 민석이가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이거 봐요. 당신들이 사랑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갈비뼈 골절, 안화 골절, 전신 타박상.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이렇게는 안 때려요. 야, 너 말이 심하잖아.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남의 집 일에 왜 네가 난리야?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손가락질을 받아쳤죠. 부부싸움?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이건 일방적인 폭행이고 살인 미수예요. 당신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특수 상해의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게다가 상습법이니 구속수사는 피하기 힘들겠네? 감옥? 야, 민석아, 네 여자친구 좀 말로 봐라. 얘 미친 거 아니냐? 민석이는 형과 저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형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고소라니. 우리가 잘 타일러서 해결하면 되잖아. 형수님도 이혼까진 바라지 않으실 거고.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던졌죠. 퉁퉁 부은 얼굴과 멍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식구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누가 이혼을 안 바래요? 나 이혼할 거야. 당장 이혼해. 그리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네 형이 나 때릴 때 옆에서 뭐라 그랬어? 형수님이 좀 참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형님의 절규에 민석이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어 아주버님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한테 맞아서 미치고 네 엄마한테 볶여서 미쳤어. 나 이제 더는 안 참아. 내 몸에 손만 대봐.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형님의 사자후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혈압. 내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민서가 너 당장 쟤랑 헤어져라. 저런 독한 년을 어디 우리 집에 들이려고 해. 헤어지라고요? 꿈 깨세요. 제가 찹니다. 누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랑 결혼을 해요. 저는 민석이 앞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그의 셔츠에 쏟아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셔츠를 적시며 뚝뚝 떨어졌죠. 자기야, 이거 비싼 건데. 비싼 게 문제야? 넌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부터 고쳐. 형이 사람 패는 걸 보고도 방관하고 엄마가 며느리 잡는 걸 보고도 거들어? 너도 공범이야. 이 쓰레기야. 저는 민석이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속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아주버님, 경찰서에서 봅시다. 형님이랑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랑 이혼소송 다 준비해 놨으니까 위자료나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집 한 채 값으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까. 가자, 형님. 아니다, 언니. 여기 공기 탁해서 더는 못 있겠어. 저는 넋이 나간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형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아주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형님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려 하더군요. 제가 얼른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언니. 진짜 멋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형님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예상했던 대로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형님의 진술은 일관되었기에 경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처음엔 홧김에 한 번 그런 거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녹음해둔 상습 폭행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꼼짝없이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특수 상해 및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유치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 난리가 났죠.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기도 하고 협박도 해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는 동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니는 문화센터, 아주버님 회사에까지 소문이 쫙 퍼지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어머, 그 집 아들이 마누라를 그렇게 팼다며? 세상에, 시어머니가 더 했다던데? 어쩐지 그 집 며느리가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더니 사람 겉만 봐서 모른다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고상한 척 오아떨던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내놓고 야반도주하듯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위자료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그 집마저 헐값에 팔아 치워야 했지만요. 민석이요? 그 인간은 저한테 몇 번 매달리다가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떨어져 나갔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꼴 좋죠 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형님, 아니 이제는 신언니 같은 수진 언니의 근황을 전해드려야겠네요. 이혼 소송은 완벽한 승소로 끝났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마쳤죠. 그 돈으로 언니는 작은 꽃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원래 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그 집구석에서 기 한번 못 펴고 살았던 게 한이었나 봐요. 어제 언니네 꽃집에 놀러 갔는데 언니 얼굴이 얼마나 폈는지 몰라요. 멍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피부도 뽀얗게 돌아와서 예전에 그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왔어? 오늘 들어온 장미가 너무 예뻐서 네 거 남겨뒀어.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 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니, 장사 잘 돼? 덕분에 나 요새 사는 게 너무 재밌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긴. 나도 언니 덕분에 똥차 피하고 새 인생 찾았는걸. 우리 둘 다 인생 이막 시작한 거지 뭐.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은 이제 지나간 추억이 되었고 우리 앞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응급실에서 언니를 못 알아봤다면, 병실 앞에서 그 대화를 못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 편이었고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폭력이나 가스라이팅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손잡아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저와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맞아서 입원한 며느리한테 이혼 협박하던 시어머니,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던 남편. 그들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세상 모든 나쁜 놈들이 벌받는 그날까지 다들 잘 삽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